다음 날 아침 8시 노틀담 성당이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마침 내부에서는 아침 미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관광객들도 모두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 퍼지는 기도 소리와 신부님 강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여기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른 아침에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둘러본 노틀담은 더욱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소였어요. 오늘은 몽마르트에 가는 날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낭만적인 동네, 또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언덕 중 하나이죠. 우버를 불러서 시내 구경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지대가 점점 경사가 생기면서 언덕으로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덕 위에 도착하면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파리 시내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반대편을 돌아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대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하염없이 파리 시내 사진을 찍고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은 많았지만 평화롭고 낭만적인 그런 파리의 느낌, 또 멋있는 대성당의 그 자태가 정말 한눈에 쏙 들어오는 예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거야, 이게 계단이. 파리의 관광지를 여행할 때 이 정도 줄은 어디서나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20분 정도? 사크레키르 성당은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몽마르트 대성당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원래 프랑스어로 성스러운 심장이라는 뜻이랍니다. 순백의 돔이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나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중앙에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은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황금 모자이크입니다. 프랑스가 겪었던 전쟁과 혼란 이후 평화와 신앙의 회복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 속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성당 밖을 나오면 1인당 12유로씩 하는 트롤리 기차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올라갈 때도 우버를 탔고 또 내려올 때 택시를 탔기 때문에 굳이 이 트롤리는 타지 않았어도 됐었다 싶은 게 무랑루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바레잖아요. 무랑루즈가 이 몽마르트 언덕 아래에 있더라고요. 캉캉쇼도 하고 매일 밤 화려한 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거리에 화가들이 가득한 예술가의 광장이 있습니다. 플레이스 드 테투르인데요. 야외 미술관처럼 화가들이 직접 나와서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작은 꽃그림이나 파리 풍경 그림들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Just remember. 이런 거? 중년 여성 화가가 그린 작은 꽃그림 하나를 한 35유로 정도였나요? 구입했는데 지금도 그 그림을 보면 그날 몽마르트 분위기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기념품 가게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생각보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광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본 뒤 바로 옆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행의 여유를 즐겼어요. 앉아있기만 해도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사람들 표정이 너무 재미있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예쁘다는 그건 뭐 독하다 했더니 다시 나왔네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파리의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메르시입니다. 예전에 딸아이 회사가 이곳에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 적이 있어서 딸아이가 와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단순한 쇼핑 매장이 아니라 프랑스의 패션, 인테리어, 생활용품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넓은 매장의 스토어였어요. 마음에 드는 캔버스 데님백이 있어서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쇼핑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이고요. 가격은 뭐 싸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고가의 그런 제품을 파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메르시 다음에 저희가 찾아간 곳은 파리의 유명 공예 아트 편집샵 앙 프랭트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전역의 로컬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도자기, 컵부터 접시, 조명, 액세서리 하나하나가 모두 작가의 개성이 담긴 작품 같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예쁜 컵 하나를 골랐는데 여행 중에 깨질까 걱정했더니 직원분이 꼼꼼하게 포장해 주셔서 안심하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대형 브랜드 매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프랑스의 감성, 장인 정신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파리 여행 중 좀 더 특별한 기념품이나 나만의 소장품을 찾고 계신다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장소였어요. 프랑스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저도 사랑하는 패션 브랜드 세잔네입니다. 딸아이가 살 것이 있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미국 제이크루 같은 깔끔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의 브랜드였어요. 막상 매장 안에 들어가 보니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중년의 파리지앵 여성분들도 많이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여성분이 예쁜 가디건 하나를 집어보시고 구매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거 어떤 느낌이지 하는 생각에 저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고 잘 어울린다고 해서 하나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한 $150 정도. 무엇보다 딸과 제가 같은 브랜드를 좋아하고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발레 공연 예약이 돼 있어서 서둘러 이제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또 한국 사람들은 국물을 또 한 번씩 먹어줘야 되잖아요. 뽀집에 가서 국수도 먹고 프랑스 국립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페라 바스티유에 왔는데요.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자리에 극장을 세워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지금은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공연장이 세워졌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은 거의 3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줄리엣 역의 무용수의 섬세한 표정 연기와 아름다운 춤선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동양인 남성 무용수가 유럽의 전통적인 발레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약하는 모습도 무척 인상 깊게 다가왔고요. 사실 LA에서도 이런 수준의 발레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딸과 함께 파리에서 이런 특별한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파리 여행의 정점을 찍은 하루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앞에 있는 전철역으로 걸어가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시간은 한 45분,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베르사유에 걸어갈 수 있는 전철역은 주변에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곳 베르사유 상띠에역이 20분 정도로 가장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았던 게 이 베르사유 이 근교 도시도 너무 아담하고 예쁜 도시거든요. 한 20분 정도 아침에 가볍게 산책 삼아 걸으면서 베르사유에 가는 길도 참 예뻤습니다. 그거의 심볼이지. 이걸 때려 부시려고 그게 일어난 거니까? 이것 때문에 베르사유의 첫 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없이 이어지는 방들과 화려한 금 장식들, 수많은 그림들을 둘러보면서 물론 웅장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미 루브르 박물관에서 뛰어난 예술 작품을 보고 와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큰 감동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과하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런데 베르사유의 진짜 매력은 궁전 밖에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나서는 순간 왜 이곳이 세계적인 명소인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정원과 숲길, 정교하게 설계된 풍경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골프카트나 트롤리를 타지 않고 함께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는데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잠시 쉬어가면서 미로 같은 숲길도 지나고 미로 산책을 할 때 길을 잃을까 살짝 걱정이 됐는데
레스토랑과 화장실도 갖춰져 있고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랑 트리아농으로 가는 이 호수길은 정말 조용하고 한적해서 궁전 안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호수 주변으로는 잔디와 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물가를 따라 걷기만 해도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사진을 찍는 곳마다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아무 데나 서 있어도 엽서 같은 장면이 만들어지는. 여성스러워. 그랑 트리아뇽은 루이 14세가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벗어나 조금 더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별궁인데요. 분홍빛 대리석 기둥과 아름다운 정원이 특히 유명하고 베르사유 궁전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우아하고 여유로운 프랑스 왕실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유, 문고리도 이뻐. 야. 뿌띠 트리아농은 베르사유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마리 앙뚜아네트가 특히 사랑했던 공간인데요. 복잡한 궁중 예절과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고 아담하면서 우아하고 건축미가 돋보였어요. 왕비가 비교적 자유로운 일상을 즐겼던 장소라고 하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뿌띠 트리아농에서 퀸즈 햄릿으로 이어지는 길은 작은 시냇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 산책로인데요. 중간에 도움 형태의 작은 포토존도 하나 지나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골의 소박한 삶을 동경하여 만든 작은 전원 마을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실제 농촌을 그대로 재현했지만 그 배경이 궁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왕궁의 중심에서 오히려 자연과 단순한 삶을 꿈꾸며 만든 공간이라는 점이 어쩌면 가장 역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한 시골 풍경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가장 정교한 사치였던 셈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동화 속 나라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화려함의 끝에서 탄생한 아이러니한 공간이라는 느낌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모든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엄청난 부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 모습이 결국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고 훗날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보다 마지막에 훨씬 더 큰 감탄을 하며 나온 곳. 저에게 베르사유의 진짜 가치는 궁전 건물보다도 그 뒤에 펼쳐진 광대한 정원과 풍경 속에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명품의 나라라고 하지만 제가 본 파리지앵들은 생각보다 아주 실용적이고 미니멀한 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를 내세우기보다는 편안하고 깔끔한 옷차림이 많았고 그런데 유독 자주 보이는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롱샴이었는데요. 젊은 사람부터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는 호텔 근처 르봉 마르세 백화점입니다. 사실 옆에 식품관을 구경하러 왔어요. 쿠킹 클래스 강사가 이곳이 파리의 유명한 식품관 중 하나라고 추천을 해줘서요. 식품관을 둘러보면서 파리지앵들의 식문화를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유기농 식품 코너가 정말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마트처럼 육류 코너가 압도적으로는 크지는 않았고 대신 얇게 썬 햄이나 살라미, 프로슈트 같은 가공육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즉석 음식 코너를 한참 구경했는데 딤섬부터 다양한 꼬치 요리까지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바게트와 크루아상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빵과 치즈, 가공육을 곁들여 즐기는 모습에서 프랑스만의 식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조식 시간마다 느낀 건데요. 파리지앵들은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정말 소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은 양을 천천히 즐기며 식사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도 좋았지만 이런 식품관에서 현지인들의 일상과 식문화, 식재료를 가까이 엿볼 수 있었던 시간도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꽉 찼던 딸과의 파리 여행.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보니 한 번 더 다녀온 느낌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은 멀리 가지 않고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가서 스테이크로 했습니다. 딸아이는 샴페인도 한 잔 마시며 즐거웠던 나흘 일정 잘 마친 것 감사도 드리면서요. 마지막 날 조식도 잊지 않았고요. 체크아웃 전에 시간이 남아 저는 호텔 주변 길을 좀 걸었어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파리지만 다음에 오면 더 친숙하게, 더 재미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 영국 런던 얘기도 기대해 주세요.